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30,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 아닙니다. 오늘 꼭 느낌은 금요일처럼 느껴지지만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감사히 댓글을 90개나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이 아직까지는 청춘이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댓글이 지금 하나 보였는데요. 삼바. 삼바 하니까 갑자기 서른도시의 노래가 춤추는 목요일이고 싶습니다. 고령층이라 무릎이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약간 날이 흐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이 약간 시큰시큰거립니다. 축구하면서 오른쪽 왼쪽 다 오른쪽이 후방 십자가 부분 파열되고 왼쪽이 내측 인대가 또 부분 파열이 됐었고요. 공 차다가 그러다 보니까 발목도 좀 안 좋긴 한데 무릎도 보면 시큰시큰하긴 한데 일단은 뛸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뛰어보고요. 건강 유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먼저 우리가 또 이 얘기는 안 다룰 수가 없죠. 그 워런 버핏은 많이 알지만 찰리 먼거를 아시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일반인들은 뭐 누구? 먼거가 누군데? 근데 정말 워런 버핏이 먼거 아니었으면 지금의 워런 버핏이 됐을까? 먼거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건데 월가의 최고 전략가 찰리 먼거 별세 향년 99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찰리 먼거가 1924년 그것도 생일이 아마 좀 빠르실걸요. 아마 1월 좀 생일을 빠르시고 워런 버핏이 1930년 8월 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보다도 6년이 더 나이가 많으십니다. 근데 올해 99세로 돌아가셨고 어제 아침에 서거 소천하셨다는 말씀 듣고 처음에는 그 가슴이 약간 울적해지다가 어제 아침 체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988234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딱 죽는 게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도 1940년생이시니까요. 워런 버핏보다 딱 10년 더 젊으신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다 그게 하나의 죽는다라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99세까지 팔팔. 근데 몸이 팔팔한 것보다도 참 정신이 팔팔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찰리 먼거는 올해 그 주총에서도 나오셨고 중간중간에 이 인터뷰도 올해 여러 번 하셨었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99세 딱 돌아가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 110세까지 사시면서 우리한테 좀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 104세 지금 되신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글들 칼럼 이래 읽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긴 한데 그래서 100세 우리는 참 김영석 교수님도 칼럼이나 인터뷰 볼 때마다 참 반갑고 존경스럽고 그렇고 한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덜란드였었나요?
그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뭐 103세, 104세 되신 분이 손자들, 손녀들하고 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걸 뭐랬죠? 안락사. 네. 그런 기사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참 그 위대한 현인이셨는데 찰리 먼거 위대한 현인이셨는데 그래도 참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참 그런 거에 뭐 늘 가장 적절한 시점은 언젠가 뭐 이러는데 피트 린치가 77년부터 펀드를 운영해서 1990년에 14년 딱 운영하고 나이 만 45세에 나는 우리 아이의 생일보다 뭐를 기억을 더 하고 뭐 이러면서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하고 딱 그만두신 걸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박수 칠 때 떠나고 네, 모두가 환호할 때 주식을 팔고 이런 거 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피트 린치도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찰리 먼거 선생님 할아버지 예, 찰리 먼거 선생님 그 돌아가신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인생 99년의 인생에서 또 돌아가시는 것도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요 뒤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과 함께 40년 이상 버크셔 해스웨이를 이끌어온 찰리 먼거 부회장이 별세를 하셨는데 먼거 부회장은 버핏 회장과 함께 반평생 투자 철학을 공유해온 친구이자 버핏 회장 못지않은 투자 성과를 낸 월가 최고의 전략가로 불렸다. 버핏도 영혼의 단짝인 먼거 부회장을 보내며 찰리의 영감과 지혜 참여가 아니었다며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함을 나타냈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먼거 부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임종을 맞았다고 하고요. 1924년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태어난대요. 오마하에서 태어나셨었군요. 미시간대를 중퇴한 뒤에 2차 세계대전 때는 공군 장교로도 복무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1948년 졸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둘의 인연은 1959년 지역 사교 모임인 오마하 클럽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둘은 버핏 회장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린 벤자민 그레이엄의 사상을 공유했고 버핏 회장은 먼거 부회장에게 부자가 되려면 변호사업보다는 투자가 빠른 길이라고 조언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를 하고 계셨었나 보네요. 이는 1965년에 한 6년 뒤에 먼거 부회장이 변호사에서 전업 투자자로 변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먼거 부회장은 1976년 그러고부터 11년 뒤에 버크셔 해스웨이에 정식으로 합류를 했네요. 버핏이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먼거 부회장을 모셔온 거였었네요. 버핏 회장은 투자 초기 남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같이 소외된 저평가 주식을 매수해서 차익을 거두는 전략을 취했었죠. 버핏이 처음에는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의 그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꽁초 피다가 버린 그 꽁초 주워서 피우면
그 내 돈은 안 들이고 그 담배는 필 수 있는 그는 거의 위험이 없는 섬에서 조금 버는 그런 전략을 안정적인 전략을 취했었는데요. 멍거 부회장은 버핏 회장의 투자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그는 버핏 회장에게 평범한 기업을 환상적인 값에 사려고 생각하지 말고 환상적인 기업을 찾아 제값에 사라고 조언했다. 이게 버핏의 투자 철학이 확 바뀌게 되는 아주 큰 변화였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을 환상적으로 아주 싼 값에 사려고 생각하지 말고 환상적인 기업을 찾아서 적절한 값에 제값 주고 사라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제값을 주고 산다면 환상적인 기업만 찾으면 되는 거죠. 멍거 부회장의 조언을 받아들인 버핏 회장이 1972년 고급 초콜릿 기업 시즈 캔디를 순자산의 3배 가격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인수한 뒤에 큰 수익을 낸 것을 시작으로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기투합한 두 사람의 투자 철학이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죠. 버크셔 해스웨이가 코카콜라를 매수하기 시작한 1988년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의 PR은 18배로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버핏 회장과 멍거가 코카콜라의 장기 전망에 비춰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코카콜라 투자로 버크셔 해스웨이가 지난 35년간 거둔 수익률은 2232%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22배를 수익을 냈다는 거죠. 멍거 부회장은 늘 성실성과 겸손함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만 그런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가 해서 성실성과 겸손함 저도 여기다가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늘 성실성과 겸손함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는 투자 종목을 처음엔 일부러 과대평가한 뒤 다시 과소평가하면서 중간 가치를 찾으려 했다. 멍거 부회장은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생각을 파괴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면서 실수를 인정해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도 뭐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죠, 그죠? 오랜 시간 공들여서 세운 생각을 파괴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해야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멍거 부회장은 26억 달러, 약 3조 3,600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요. 결혼 9년 만에 이혼한 첫 번째 부인 낸시 허긴스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뒀고 2010년 사별한 두 번째 부인 낸시 베리와는 4명의 자녀와 양아들 2명을 뒀다고 합니다. 찰리 멍거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다음에 한번 멍거 특집으로 한번 책 소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콩발 8조 4천억 폭탄이 터진다. 은행들 3조 난립한 초비상이다고 하는데 요 기사 최근에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에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 그 ETF 말씀드렸잖아요. 그 ETF, ELS 하니까 뭐 비슷해 보이는데 ELS는 제가 뭐 3년 전, 4년 전에도 그 방송이나 강의에서 ELS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되는 투자 자산이 있습니다. 그 피해야 되는 투자 자산이 뭐냐면 먹을 때 조금 먹고
터질 때 크게 터지는 자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산도 그렇고요. 또 똑같은 주식을 매매해도 먹을 때 조금 먹고 터질 때 크게 터지는 매매 방식으로 대부분의 90% 투자자들은 이렇게 잘못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자산부터가 조금 적게 먹고 크게 터지는 자산이면 아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ELS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내용 조금 더 읽고 방금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은행, 증권사, 홍콩 ELS 전면 조사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한 8.4조 만기가 들어오는데, 아까 아침에 5대 시중은행의 합의 계산해 보니까 한 10조 넘더라고요. 그죠? 자, 국민은행이 총 4조 7천억으로 가장 많았고, 원금 손실 가능 상품 대거 판매 탓. 홍콩 H지수는 30% 뛰어야만 손실을 안 보게 되고, 가입 전에 충분히 안내했나 따질 것이라고 해서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도 약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셨다.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밑에 나오네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창구에서 상품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잡한 고위험 파생 상품을 고령층을 상대로 파는 것이 적정한지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큰 피해가 났을 때마다 소 잃고 양간 고치듯이 막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ELS에 대한 뭐 규모가 얼마인지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ELS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통상 한 3년짜리로 나오죠. 3년 만기 때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죠. 하지만 미리 정한 수준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이 H지수 ELS의 계약 시점은 2021년 상반기, 그때 뭐 장이 한참 좋았을 때, 그때 이 ELS에 관한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ELS 조금 먹고 크게 터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였고요. 자, 당시 H지수는 당시에 12,000을 찍었었는데 현재 6,000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수 반등 없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년도에 12,000이었었는데요. 이 H지수의 고점이 2018년도가 고점일 겁니다. 2018년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H지수가 있고 항생지수 거의 뭐 비슷하니까 이 항생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달이 고점이었었고요. 그쪽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 자, 다시 기사로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수 반등 없이는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고요. 자, ELS는 락인형과 노녹인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녹인이라는 게 knock-in, knock-out. 우리가 KO 당했다 했을 때 knock-out, go knock-in, knock-out이라고 보면 되고요. 낙인형은 기초자산 지수가 일정 수준, 통상 50% 또는 4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베리어 마이너스 40이 터치가 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터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 녹인형은 이 낙인이 없다는 거죠. 기초자산 지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상관없이 만기 때 지수가 가입 시 지수의 65%보다 높기만 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낙인에 비해서는 안전한 상품으로 평가되지만 H지수가 지금 반토막 난 만큼 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H지수는 ELS 원금 손실 규모는 이 H지수 ELS 원금 손실 규모는 가입 상품과 만기 지수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현재 H지수가 유지가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약 40에서 50%의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하나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약 181억 원의 만기 금액 중 83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손실률이 45.9%에 달하고요. 5대 은행의 내년 상반기 만기액의 손실률을 이만큼 잡으면 3조 8,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민은행에서만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중 4조 원 이상이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커버드 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ELS의 구조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한번 따로 다루는 게 낫겠네요. 네,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ELS는 조금 먹고 터질 때 크게 터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2016년 1월 달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요 홍콩 HELS에 물려서 마이너스 40%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에 있는 PB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책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OTT 출혈 경쟁 멈추자 3년 만에 극적인 빅딜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 집은 뭐 티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내 OTT 시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일단 이런 뭐 빅딜이 있었다고 하면 왜 이런 빅딜이 있게끔 그런 어떤 경제 환경이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8월 컨텐츠 왕국을 내건 CJ ENM은 비상이 걸렸다. 티빙이 처음으로 쿠팡 플레이에 국내 OTT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1위 자리를 내줬다고요? 오, 그래요? 쿠팡 플레이가 그렇게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나 보네요. 쿠팡 플레이는 모회사 쿠팡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국내 OTT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쿠팡은 월 구독료 4,900원을 낸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로 쿠팡 플레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 이런. 제 통장에서 4,900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무슨 축구 주요 이벤트 할 때 쿠팡 플레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는 그걸 못 본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걸 해보지도 않았었는데 저도 볼 수가 있네요. 4,900원 멤버십 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합병 앞둔 토종 OTT 양강 구도인데 지금 티빙 지배 구조 티빙의 지배 구조는 네이버가 10.66% 들고 있군요. SLL 중앙 12.75 그리고
미디어 그로스 캐피탈 제일 1호가 13.5% 그리고 KT 스튜디오 지니가 13.54 들고 있고 이 웨이브 네, 웨이브는 SBS가 19.8, MBC가 19.8, KBS가 19.8. 그래요. 그리고 SK 스퀘어가 40.5% 들고 있고 티빙도 CJ ENM이 48.85를 들고 있는 거네요. 웨이브는 어떻게 방송 3사가 이렇게 20%씩 들어가 있네요. 자, 실적은 매출이 2264억 원에 올해 실적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이네요. 영업 손실이 1177억. 그리고 웨이버는 매출 2459억에 영업 손실 797억. 네. 양쪽 다 손실이 꽤 크네요. 매출의 거의 절반이 손실이고 이쪽도 매출의 3분의 1이 손실이네요. 자, 티빙과 웨이브가 쿠팡 플레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에 힘을 실어야 했다. 문제는 비어가는 곳간이었다. 티빙은 2020년에 61억이었던 순손실이 지난해에는 1192억으로 대폭 늘었고 이렇게 손실이 낮아 CJ ENM은 비상 경영에 나섰다. 웨이브도 올 들어서 3분기까지 7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비슷하네. 양사 모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오리지널 콘텐츠 대신 철지난 콘텐츠를 들여와 구색 맞추기에 급격했던 이유다. 결국 티빙과 웨이브는 출혈 경쟁을 멈추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손잡기로 결정을 했네요. 사실 두 회사 합병 논의는 2020년부터 이어졌고요. 그동안 주도권을 놓고 평행선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OTT 시장에서 고사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네요. 업계에서는 합병 법인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재탄생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막대한 MAU를 바탕으로 제작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서 양질의 콘텐츠를 다른 OTT에 앞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두 회사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 쓰던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늘리는 선순환도 기대된다. 티빙의 주요 주주 그리고 웨이브의 주요 주주도 합병법인 주주로 남게 되면 합병법인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고요. 국내 대표 미디어 그룹인 CJ와 통신사,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의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형 토종 OTT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국내 주요 콘텐츠 대부분을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가입 유인 효과가 커질 전망이네요. OTT 업계 관계자는 두 서비스를 통합할 경우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와도 경쟁할 수 있는 가입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고요. 합병으로 1000만 명 가까운 방문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면 토종 콘텐츠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티빙과 웨이브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해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합산 점유율 18.05%, 1위 넷플릭스 38.2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합병을 승인을 했었네요. 이번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산 점유율이 32%에 달해서 규제기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무조건 합병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나면서 재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데 티빙, 웨이브, 뭐 합병 아침부터 막 뉴스가 나와서 봤더니 굉장히 힘든 경쟁을 하고 있다, 그죠? 네.
미국도 지금 디즈니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 넷플릭스와 이 OTT 서비스 시장에서 엄청난 출애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디즈니가 앞선다 싶으면 넷플릭스 주가가 박살나고 넷플릭스가 또 가입자나 여러 가지 좋다 하면 또 디즈니 주가가 박살나고 네, 그래서 보면 이 OTT 시장 자체가 거기다가 쿠팡 플레이, 애플 TV, 아마존도 있잖아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 또 볼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경쟁 구도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경쟁 구도가 중요한데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는 반도체 얘기인데요. 10년 뒤에 반도체 시장 주도 15년 만에 조직 부활시킨 삼성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제목이 좀 약간 확 와닿지 않습니다. 네. 자,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신설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삼성전자가 5년에서 10년 뒤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최근에 신설을 했네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선보인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한 보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AA 기술이 작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은 아니잖아요. GAA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뭐 상용화 작업에 시작했다.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그게 맞지 않는가 싶기는 한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ABP 첨단 패키징 사업팀 개발 조직을 충남 천안에서 경기 용인 화성으로 올려서 우수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설비기술연구소도 차세대 반도체 개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계현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님이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나오는데 이거 볼 때마다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봐야죠. 2022년도 작년에 442억 달러, 올해가 534억 달러였거든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534억 달러면 한 70조 되는 시장이다, 그죠? 전체 반도체 시장이 이 반도체 오디세이 읽어보면 5,700조 시장, 5,700억 달러 시장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 534억 달러니까 한 9%,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027년이 되면 1,194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1,190억 달러, 한 1,400조 시장까지 되는 걸로 돼 있고, 자, 아시다시피 디램 시장의 점유율은 이번 3분기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39.4, 그리고 하이닉스가 35. 야. 그리고 마이크론이 21.5, 기타가 4.1. 네. 참 많이 좁혀졌네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자, 차세대 공정 개발실에서 뭘 하느냐면요. DSE 부문에 두뇌 역할을 하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이고요. 차세대 개발 실장으로는 이날 정기 임원 인사에서 승진한 현상진 부사장이 낙점이 됐다고 하네요. 현 부사장은 반도체 연구소에서 초미세 공정 개발을 주도하면서 3나노 제품 양산에 기여한 공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차세대 공정 개발실은 10년에서 20년 뒤에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공정 기술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하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3차원 V 낸드 플래시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적용에 디램하고 파운드리에 14나노
미터 핀팻, 요 핀팻 기술 그리고 3나노미터의 게이트 올라운드 등 삼성 반도체 사업의 전성기를 이끈 고급 기술을 미래에도 꾸준히 내놓겠다는 것이고 조직 목표도 제품 개발보다는 기술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차세대 공정개발실 신설은 경계현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2030년에 1300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타사를 압도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판단이라고 돼 있고요. 근데 이 기사에는 2030년이라고 돼 있고 위에 표에는 이 가트너의 자료 표에는 2027년에 1194억 달러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94억 달러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1300조 400조가 아니라 130, 140조 27년에는 140조 정도이고 이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30년 되면 1300조까지 커지나 봅니다. 최근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 HBM하고 DDR5 등 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과거와 달리 고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공정기술 투자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차세대 공정개발실 신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파운드리, 반도체 설계 등으로 확장하면서 투자 자원이 분산이 됐고 자연스럽게 미래 기술 연구 역량도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15년 전에 차세대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GA나 핀팻 같은 삼성전자의 공정 기술이 꽃피울 수 있었다면서 10년 뒤에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세대 기술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방금 요 15년 전 차세대 이런 부분들이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님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잖아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많이 내고 언론에서는 와 사상 최고 실적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건희 회장님이 연말에 요맘때 되면 비상경영을 선언하시더라고요. 비상경영 하면서 내년에는 내년 내후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너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실적 잘 나왔다고 해이해지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잇따라 시행할 계획이고 최첨단 패키징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ABP 사업팀 개발 관련 조직을 용인이나 화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HBM 관련 핵심 공정이 첨단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담당 개발팀의 근거지가 충남 천안에 있어서 고급 인력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런 연구 R&D 센터는 아무래도 약간 수도권 근처에 좀 하고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지방에다가 대규모로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전자는 차세대 반도체의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설비기술연구소 조직도 개편을 했는데요. 설비기술연구소 조직을 업무 연관성이 높은 반도체 연구소 조직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반도체 개발 관련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 메모리 쪽에서 너무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지다 보니까 전자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님부터 이건희 회장님 이렇게 넘어오면서 삼성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삼성의 문화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을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모셔오는 이유가
그 삼성의 문화를 우리 회사에다가도 심어줘. 이렇게 해서 모셔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포스코 전기차 관련 공장 입단 중고. 또 포스코의 문화를 또 바꾸시는 분이시죠. 임기가 내년에 바뀌실 수 있다. 임기가 다 되셔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전남 광양제철소 내에서 무방향성 전기 강판 공장과 율촌산업단지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고 29일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가 준공한 1단계 하이퍼 NO 공장은 연 15만 톤의 전기 강판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광양제철소의 동일한 규모의 2단계 공장을 준공할 예정이고요. 가동 중인 경북 포항제철소 내 공장 연 10만 톤까지 합쳐서 연 4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연 40만 톤의 전기 강판은 전기차 500만 대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포스코 그룹은 북미 전기 강판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등 2030년까지 연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목표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을 하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한번 봤었죠. 하이퍼 에너를 소재로 구동 모터 코어를 제조하면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모터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네요. 자, 포스코 홀딩스와 호주 광산 회사인 필바라 미네랄의 합작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이날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이 공장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 투자한 호주 필바라 리튬 광산으로부터 리튬 원광을 들여와서 연 2만 1,5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규모의 제2공장은 내년 준공할 계획이고요. 수산화 리튬 43,000톤은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그래요? 자, 그러면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 공장이 연 2만 1,500톤 그리고 같은 규모로 또 제2공장을 준공하니까 총 43,000톤 전기차 약 10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네요. 최정우 회장님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났는데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리튬을 국산화하고 전기강판 공급을 확대해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이 수산화 리튬 그 리튬 가격 자체가 그죠? 계속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왕 차장이 해주는 중국 시장에 관한 자료에서도 계속 올해 저점을 깨고 지금 좀 떨어지고 있다 그죠? 네, 다 했네요. 오늘은 거의 시간을 잘 맞췄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책 소개, 이 반도체 오디세이 이성훈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저자를 모시고 주경자도 녹화 후에 이번 주 주말에 올리고요. 다음 주에 ELS 관련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